시대잖아요. 정신력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고전을 읽으면서 어떠한 그런 정서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인들도. 네, 요즘 간다고 전해라 맞나요? 어쨌든 뭐 이런 노래가 유행인데 그래서 모든 댓글마다 뭐뭐라고 전해라 이런 게 많이 보이죠. 그렇죠. 참 네. 취향, 가치관, 유행 이런 게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뭐뭐 한다고 전해라 네. 이 이야기가 듣다 보니까 요새 유행어이기는 한데 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유행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요? 예. 왜요? 왜냐하면 이 공자님, 맹자님도 네. 예, 뭐뭐 하라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네. 고전의 이 가치는 뭐 그야말로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전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드라마적인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고전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짧고 굵은 고전 읽기 명노진 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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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중에 반갑다, 탤런트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물론 탤런트로 오랫동안 방송 그렇죠.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탤런트 생활이라는 것이 1년 365일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프리랜서가 다 그렇듯이.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05년쯤 된 것 같은데 네. 2005년에 제가 이제 세무 신고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왜요? 이 방송 쪽보다 수입보다, 네. 책과 관련된 수입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 처음부터 그런 두 가지 일을 쭉 해오다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점점 더 이 책과 관련된 일, 뭐 책 읽기라든지 강의라든지 저술에 더 힘을 쓰게 됐죠. 책을 처음 쓰신 건 언젠데요? 책을 처음 쓴 거는 1990년이에요. 90년이요? 네, 1990년 대학교 4학년 때. 생각보다 정말 예전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방송보다 책을 쓴 것이 더 오래됐다고 주장할 때는 그 이력을 내세우곤 하죠. 네, 방송은 이제 1994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그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책 쪽에 오히려 이제는 전문가와 권위자가 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인연이 있으시죠? 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라디오 방송에 진행을 하실 때 네. 그때 저는 이제 제가 게스트가 돼서 예, 매주 뭐 한 1년 가까이 얼굴을 뵀었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까지도 네. 책을 저렇게 재밌게 소개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아주 명진행자셨습니다. 아이, 거천이십니다. 최근에 또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개그우먼 권진영 권진영 씨. 씨와 함께 네. 두 분이 진행을 하시는데 고전에 대한 팟캐스트죠. 그렇습니다. 네. 고전 읽기라는 제목의 팟캐스트인데 네. 원래는 이제 모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막을 내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오셨죠. 어떻게든 다시 해라. 그러니까 뭐 카페를 빌려서 하든 녹음 파일을 올리든 해라. 근데 저희가 그때 그럼 팟캐스트라는 형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올리면서 방송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제작비를 대겠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1년 반 넘게 그 방송을 듣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팟캐스트가 진행되고 있죠. 처음부터
정말 이 방송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어떤 무슨 자본이 시킨다거나 조직이나 무슨 정당에 좌우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일 큰 힘은 그 고전이라는 책 자체가 갖는 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고전을 저희는 텍스트를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네. 성우분들 초빙을 해서 드라마로 읽어주거든요. 드라마 타이즈에서. 그래서 그런 방송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고 있고 한번 방송이 올라가면 한 달에 한 40~50만 다운로드가 될 정도로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고전이라는 네.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뭐 고전은 무조건 옛날 얘기고 머리에 잘 그림도 안 그려지고 뭐 무조건 재미없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재미없는 텍스트 같으면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보통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그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도올 김용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스케이트보드를 처음에 딱 올라가서 쫙 잘 타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때도 자 피아노를 앞에 두고 한 번도 피아노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 치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모차르트 소나타를 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노맹자를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라든지 사전에 공부한 것이 없이 훈련이 없이 논어를 딱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뭐 공자님의 말씀이 쫙 이해가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알 거다.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멀리하는 이유는 그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책인데 그 훈련 과정이 없이도 우리가 거기에서 재미를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에 나오는 책들은 현재에 나오는 책들 뭐 신간이라든지 이 현대의 책들 21세기의 책들은 사실 독자들이 읽어서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은 많이 배제가 돼 있어요. 네. 사실 읽기 쉬운 책들이에요. 그러나 네. 고전이라는 것은 세월의 격차도 있고 읽기가 어렵지 않나. 그쵸. 읽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90년 그러니까 대학교 때 첫 책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권의 책을 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41권. 41권 정도 상당한데 인터뷰 기사에서 보니까 인디라이터라고 본인을 이렇게 칭하셨더라고요. 그 뜻이 뭔가요? 인디라이터는 인디펜던트 라이터의 준말인데요. 독립?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네. 어디선가 있었던 말이고 언론에 회자됐던 말인데 즉 인디라이터 수강생들을 2007년에 처음 모집을 했습니다. 그게 네. 그 당시에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주부든 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느꼈었고 네. 제가 그런 노하우를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인디라이터 교실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셨고 의외로 저의 그 인디라이터 교실을 거쳐간 분들이 또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디라이터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어떤 등단의 절차를 거치고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해야 작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지금은 그야말로 지식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노하우만 알게 되면 책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제가 하면서 인디라이터라는 말이 이제 그래도 좀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하세요? 네, 저는 무슨 일을 합니다.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네, 다녀서 그 중에 몇 분이 저의 그 수업을 들으셨고, 그전에는 책을 안 냈거나 못 내셨던 분들이 저의 수업을 듣고 책을 내시게 되셨죠. 인디라이터 명루진 작가의 이제 이번 책, 네. 그 짧고 굵은 고전 읽기 이런 이제 제목의 책인데요. 이 수많은 고전들 중에서 우리가 네. 꼭 읽어봐야 할 그런 동서양 고전 12편을 일단 가려서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이 고전들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읽을 수 있는지, 바로 거기에 대한 명로진 작가만의 네. 이 노하우, 이것을 함께 실어놓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출판계 하루에도 수많은 이제 고전서들이 출간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 일반 고전서와 이 짧고 굵은 고전 읽기의 차별성, 작가로서는 무엇이라고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입문서입니다. 제가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고전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책들 읽을 때 정말 많이 내던졌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전 책들은 다 너덜너덜합니다. 많이 내던졌기 때문에. 읽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 내던지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다룹니다, 저는 책을. 그래서 그러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책이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가? 네.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책 너무 어렵다. 무슨 인명이 이렇게 많고 지명이 이렇게 많나. 근데 조금씩 공부해 가다 보니까, 공부라고 해서 읽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낀 책 12권만 제가 모아서 이렇게 느낀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네. 생각을 했냐면 자꾸 떠오르는 단어가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끌어오르는 지점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가 없거나 부담만 느껴지거나 뭐 어떨 때는 고전 읽어야 된다는 소리를 40년 동안 들었는데 난 한 권도 안 읽어봤다 이런 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쵸. 그 고집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재미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물론 있죠. 근데 바로 이 그 짧고 굵은 고전 읽기가 바로 그 밑바탕, 그러니까 딱 끌어올리까지 그 어떤 열을 가해주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그 기획하실 때 혹시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거나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사실 그런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왜냐면 뭐 피아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체르니 정도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붙거든요. 근데 체르니까지 배우려도 한 1년이나 1년 반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체르니 들어가면서 포기를 해요. 예, 바이엘까지는 치다가, 그러니까 좀 쉬운 것까지는 치다가 네.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제 포기를 하는데, 이미 체르니를 치고 한 2년, 3년 클래식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곡을 갖다 줘도, 웬만한 곡을 갖다 줘도 자기가 즐겁게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쳐보고, 피아노는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까지만 쳐보면은 재미를 알 수 있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이 고전 읽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만큼 멀게만 느껴왔던 그 고전 속에 그야말로 이제 성인 분자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자신만의 살아있는 공자를 만나라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도 그 노래방에 가서 이제 그 모임을 하는 네네. 저의 수강생들, 또 이제 도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강의를 안 합니까? 그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제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거기서 논어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시로 일어서고 시로 흥하고 예로 일어서고 음악으로 사람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방에 왜 왔냐면 오늘 우리 인격을 완성하러 왔다. 빨리 노래 골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공자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이 현악기를 막 연주를 실제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공자는 전혀 상상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너무 공자를 근엄한 어떤 신적인 위치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도울 선생에 의하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논어를 안 읽었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조선시대가 유교의 나라인데 논어를 안 읽었다는 겁니다. 논어를 안 읽고 주희가 해석해 놓은 논어 집주만 읽었다. 왜냐하면 논어 집주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과거 시험에. 네. 과거 시험에 나오는 게 논어 집주이기 때문에 네. 주희를 너무너무 떠받들었고 공자가 직접 그 이야기한 텍스트인 논어는 안 읽었다. 그래서 공자학이 아니고 주자학이 됐다. 근데 주자는 공자를 굉장히 떠받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유머스러운 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조금 흠에 있는 모습은 부각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야, 이거 논어 이거 누구 캐스팅하면 좋을까? 이순재 선생님이 좋을까? 신구 선생님이 좋을까? 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거기에 나온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씬이 연출될까? 예. 그래서 제가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캐스팅된다면 공자의 제자 중에 누구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그런 드라마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꿈에도 나타나세요, 공자 선생님이. 예.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그 공자 선생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주윤발 배우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공자라는 영화를 주윤발 씨가 주연을 했거든요. 맡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공자의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되죠. 공자 맹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책을 읽다 보면 아까도 뭐 제자는 누구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과의 대화가 또 굉장히 압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입식 가르침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 깨닫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주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인데 공자는 뭐 성인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교육자였거든요.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공자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교육 설립자라고 써놨어요. 재밌는 근데, 표현이에요. 예, 공자의 제자가 뭐 3,000명이었고 네. 뭐 70명의 현명한 사람이 있었고 10명의 철인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공자의 교육의 핵심을 이거라고 봅니다. 뭔가요? 편해. 편해? 편해. 그래서 편해? 뭐, 네, 편해. 네. 한쪽만 오, 사랑하는 예뻐하는 사람만 거? 좋아하는 뭐 누가 어떤 선생님들 모여있을 때 그런 얘기하니까 에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러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네. 깨무는 강도가. 강도가 다른 거죠. 얘는 아프게 깨물고 얘는 덜 아프게 깨무는 거예요. 네, 다 아픈 건 똑같지만.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도 이제 안회라는 수제자를 네. 너무너무 사랑했죠. 정말 편애했죠, 편애. 다른 제자들은 다 무시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그 편애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편애를 통한 자극,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성질이 급한 자로라는 제자한테는, 야, 좀 성질 좀 죽여. 그랬고, 옳은 일을 아무리 듣더라도, 성질이 좀 우유부단한 염류라는 제자한테는 너는 빨리 가서 너가 들은 거를 실천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제자가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십니까? 그랬을 때 공자 선생님은 야, 얘는 성질이 급하니까 좀 누그러지게 얘기한 거고 쟤는 우유부단하니까 빨리 실행하라고 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에는 획일적인 게 없는 거죠. 내 말 다 들어. 너희들한테 다 적용대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려면 그 사람을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깊이 알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죠. 깨달음이 많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하셨던 말씀이기는 한데 네. 책 속에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옛 위인을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스티브 잡스와 식사를 하겠느냐, 소크라테스와 식사를 하겠느냐. 자, 여기서 선혜 씨는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명료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공자. 저도 공자. 저도 공자 선생님. 한 분 전도되셨네. 그래서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누군가 한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과 하겠냐, 소크라테스와 하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워렌 버핏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저는 주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워렌 버핏하고 먹어야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또 뭐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많죠. 뭐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뭐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저의 지인들이나 제자들이 그런 뭐 작년 재작년에 누가 1위 했고 2위 했고 3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 몰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왜요 선생님? 얼마나 재밌는데 어차피 내년 가면 또 변해. 내후년 가면 또 바뀌어. 1년마다 바뀌는 걸 왜 외우려고 그래. 네 머리의 용량도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고전은 2,500년 동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내려온 건 앞으로도 2,500년 동안 갈 거니까 그걸 공부를 해. 그 순위를 외우지 말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 아주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네네. 일요일 밤마다 하는 거. 왜냐면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끼어들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는 거야? 그럼 이거 거기 나온 말이야. 그냥 이 얘기하면 웃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대화를 하기 하려고. 위해서 일부러 그걸 봤는데 그것도 이제 끊었죠, 제가. 왜냐면 그러면 2, 3개월마다 한 번씩 그걸 익혀야 되는데 제가 그 유행어라고 하는 것을 그 언제 외우고 있냐고요. 지금 그 고전 기억하기도 바쁜데 내 머리를 그렇게 자꾸 변하는 거에다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아까 뭐 오디션 프로그램 작년 1위, 그 재작년 1위 꿰고 있는 그 제자들은 좀 어린, 젊은 층인가 봐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아저씨들이에요. 그러면 20, 30대 분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좀 있으세요? 20, 30대도 많죠. 제자분들 제가 중에. 책 쓰기 강좌와 고전 강좌 두 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의 그러니까 수강생들. 저는 이제 수강생들이란 말보다는 제자란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부끄러운 선생이지만 어쨌든 그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요. 어리신 나이에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됐어 이렇게 네네, 물어보면 네. 이제 물론 저의 그 방송 팟캐스트를 듣고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원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이제 신간 최근 나오는 베스트셀러나 이런 책들을 읽다가 어느 날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그 고전을 한번 읽게 됐는데 이게 왜 이런 강좌를 듣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쵸,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읽으라고 한다. 그럼 그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무슨 뭐 도덕경이라든지 뭐 시경이라든지 너무 재미없는데 다 읽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찾아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그 뭐가 좀 목마른 게 있으신 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사실 왜 여쭤봤냐면 20, 30대 분들이 요즘에 고전을 공부하러 명노지 선생님을 찾아간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요즘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다른 취업 학원에 가거나 외국어 학원에 가거나 그런 쪽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제자분들은 그런 쪽하고는 좀 두 다르신가 가지로 봐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첫째는 전혀 관련이 없다. 둘째는 관련이 있다. 음. 첫째는 이런 겁니다. 뭐 고전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거나 취업을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취미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골프를 배우러 간다. 이건 아무 뉴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골프를 왜 배우러 갈까요? 재밌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전도 재밌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맛들이면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취업준비생이에요. 네네. 취업준비생인데 면접을 하게 됐는데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취미가 뭐냐고 그러니까 독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아직도 독서가 취미인 사람이 뭔지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뭐 무슨 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대답을 한 거죠. 오디세이아가 어떤 줄거리인데 이 친구는 오디세이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오디세이아 내용을 쫙 얘기하니까 합격! 그걸 테마로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레알입니다. 실제 네.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실생활 그리고 21세기와 지금까지 2000년, 25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고전이 21세기 지금 현재 여기서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전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이 없으면 고전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당대로 사라졌거나 없어졌거나 그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그때만 유행되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 인간이 누구나 느끼는 거,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것에 호소하고 거기에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와서 그래도 고전이 대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좀 찾고 있고 그 현상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너무 많은 지나치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정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뭔가 선택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무서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선택 공포증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데. 햄릿증후군. 네. 예. 근데 그 고전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 하나 정도에다가는 가령 말하자면 내 앵커를 박아서 이렇게 걸쳐 놓게 되면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안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과학적으로, 네.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국 그 왕립과학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네. 그러니까 이 인지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의 권위자인 수잔 그린필드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런 지식을 축적해가고 거기서 어떻게 뽑아내서 쓰는가에 대한 것을 오래 연구한 분인데 네. 이 최근의 연구의 경향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얻는 지식과 네. 책으로 얻는 지식은 정말 차이가 있는가? 오래된 세월을 거쳐서 연구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똑같은 내용을 습득한 네네. 사람과 책으로 습득한 사람은 책으로 습득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 밝혀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기억을 하고 끄집어내는데 필요한 그 감각기관이 눈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이 90% 이상 눈으로 습득하는 그렇죠. 건데 책을 볼 때는 손으로 일단 넘겨야 되고 손의 촉각 예. 뭔가를 거기다 낙서도 해야 되고 쓰기도 접기도 하고. 해야 되고 심지어는 후각도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새 굉장히 책에서 중요해요. 나오는 그 잉크 냄새 같은. 종이. 예. 심지어 저 같은 사람 집어 던지니까 이런 모든 행위와 감각이 그러니까 전감각적이라는 거죠. 총체적인 감각으로 습득하는 지식하고 이것만 갖고 습득하는 지식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저는 문학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만약에 지식이라고 치자고요. 네. 내가 그러니까 그 지식 자체다. 내가 지식의 신이다. 지혜의 네. 신이다. 네. 그랬을 때 나를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과 책으로 보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지식을 많이 줄 것인가? 저는 책을 통해서 보는 사람에게 지식을 더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아직까지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고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미 화학적으로 물질화된 거기 때문에 저는 책을 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줄 것 같아요. 젊은 세대 얘기를 앞서서 했었으니까 그 마무리 얘기로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20, 30대 진짜 힘들죠. 힘들다고 네.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작년에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흑수저, 수저 계급론,
N포 세대 이런 것들은 말하면 할수록 정말 씁쓸해지기만 하는데 뭐 요런 세태를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 고전을 통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방송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듣죠, 여기서. 왜냐면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궁궐에 재물을 쌓아놓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 도둑이 아니라면 누구를 도둑이라고 해야 되느냐. 길거리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근데 물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맹자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제후를 바꾸면 된다. 제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천자를 바꾸면 된다. 시시때때로 제사를 지낼 때 살찐 음식을 마련하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과 홍수가 들면 신을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맹자, 또 공자도 마찬가지고 논어, 맹자, 이 도덕경 속에 다 혁명적인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사상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젊은이도 어렵죠. 예, 지금 뭐 자살률도 높고요. 네. 근데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도 고생하고, 대학 때는 학자금 융자로 고생하고, 대학을 그렇게 힘겹게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못해서 그렇죠. 고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돼요,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전이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전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가름을 하고, 세상은 원래 바뀌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정부가 이 정부에서 이 정부가 됐으면 이 정부도 또 바뀝니다. 예. 뭐 저는 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단편적인 지식이라든지 짧은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류의 지혜의 핵심인 고전을 읽고 고민하면서 바꾸라는 거죠. 지금 뭐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와서 고전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 논어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논어를 몇 달 동안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자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군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는 일이 있어도 부자를 더 부유스럽게 만들지는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공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태주는 건 있어도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군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막 혼내거든요. 근데 그게 25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먹히는 것이, 네. 그 근본들이 다 거기 있고 오리지널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뭐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아니, 마르크스주의는 무슨 마르크스주의야? 인간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보태주고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보태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이걸 얘기하면 무슨 뭐 이게 무슨 어떤 위험한 시각이고 좌파적인 시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야말로 고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말씀 포함하셔서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회 비판적인 그런 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인문학적 정신과 가치 이 프레임에서 본 그 요즘 사회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천국이겠죠. 그렇죠. 예, 천국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역사가 정말 뭐 자유를 쟁취하고 좀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도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좋은 사상과 제도, 또 이 미국의 좋은 사상과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경도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어떤 사회 민주적인 그런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빈자를 위하고 부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화된 자본주의, 또 뭐 이제는 뭐 신자유주의라서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비슷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 과정상에서 그런 인간 보편적인 겸해나 사랑의 원리를 너무 잊고
이 산업화의 논리에만 치중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게 어쨌든 정신적 가치라는 부분들에서 결여가 된 부분이 있죠,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생각해 보자면 모든 것이 이제 업적 위주로 변해왔고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그 결과주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본적으로 조금 전에 그 오프닝 하시면서 뭐 했다고 전해라라는 것을 요즘 유행어. 패러디를 많이 네. 하시는데 중년분들이 그걸 이제 패러디해서 SNS에 많이 올리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60대 때는 뭐 땅을 많이 샀으니 아직 쓸 돈이 있다고 전해라. 뭐 70대 때는 이자를 굴리고 있다고 전해라. 뭐 80대 때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미래의 바람이 다 돈이나 자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서열이 매겨지고 그걸로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결여를 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해도 우리가 만수르만큼 모으겠냐고요. 네? 근데 거기에다 기준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맺혀져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경도된 서구화가 일단 잘못됐고 거기다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또 한 방 더 확인사살하는 바람에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기준이라든지 다른 것에도 보석이 있고 다른 것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반대쪽에 서서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이게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고 그냥 뜻맞는 사람들끼리 토론하면서도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인데 왜 이 기쁨을 놓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훨씬 더 말하자면 가치 있어질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딱 물론 뭐 돈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재미없어지고 시시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네, 좀 시시해지지 말자. 말하자면 이 세상이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이렇게도 많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또 고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겠군요. 발견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제자들하고 모임이 있거나 뒤풀이라거나 이럴 때 주로 나누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왜 지혜의 여신 아테네는 제우스의 뒷머리를 깨고 나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 얘기를 가지고 막 1시간을 떠들어요.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웃기도 하고 반박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더 재밌지 않을까. 훨씬 재밌죠. 예.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면 완전히 상반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돈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전혀 반대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야지만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보면 그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 때문에 뭐 커뮤니티가 또 인터넷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서 우리가 맨날 아파트 가보러 가는 이야기 뭐 이런 거나 하지 말고 그 동네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작은 단초지만 던져졌을 때 실제로 그걸 하면서 충족감을 느끼고 근데 또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기사화되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결국은 원하는 걸 다 얻더라는 거죠. 파주시죠? 네. 아파트 값 올라갔어요. 그래요. 요즘 보면은 왜 예전에는 못 듣던 병명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면 뭐 불안장애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면 사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생계를 이어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라는 걸 안 받을 수 없고요. 돈 얘기, 주식 얘기, 우리 앞서서 프리랜서 얘기도 했지만 또 우리만의 고충을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좀 더 인생을 길게 보고 고전과 함께 가면서 저는 이런 삶도 굉장히 멋진 삶이다. 오늘 이런 걸 특히 느끼게 돼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3,000명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이 없어도 그냥 총기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스트레스, 어떤 성과의 주의, 조급증, 그러니까요. 왜 이걸 빨리 이루어지 못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게 우리 마음이 평화롭지 못해서 그런 건데 저는 그 마음의 평화를 이 고전 독서, 고전 읽기 또 글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명노진 선생님 모시고 고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독자분들의 질문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질문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고전을 잘 모르고 잘 찾아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처음 접하게 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고전은 어떤 게 있고 맨 처음 읽어야 될 고전인 책은 뭘 읽으면 좋을지 궁금해요. 네, 고전 속 인물을 현대로 불러들여오면 어떤 인물을 불러오고 싶은지 궁금하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인디 라이터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잘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부터 나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전을 어려워하시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난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읽고 싶어도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 그럴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요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네. 동양 고전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이 책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뭔가요? 열국지. 열국지. 네, 열국지를 반드시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열국지는 명말청초의 풍문몽룡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네. 굉장히 쉽습니다. 소설이에요. 그리고 역사 소설이거든요. 저는 열국지를 제가 권했을 때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재밌다고 하시고 금방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량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열국지가 버전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완역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해 놓은 거. 네.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집해 놓은 거 말고 3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그 3가지가 6권, 12권, 13권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3 버전을 다 읽어봤는데 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권짜리부터 요건 이제 유재주 작가님이 쓰신 건데 이 12권짜리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열국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 권으로 된 열국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춘추 전국시대의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써놓은 역사 소설이에요. 소설. 네, 근데 그걸 먼저 읽으시면 네. 그걸 읽고 나서 사기. 뭐 논어 이런 것 쪽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열국지. 전공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양은요? 서양은 뭐니 해도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미있게 이제 만화로 만들어 놓은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이 책은 아주 굉장히 그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도 분량의 압박이 있습니다. 20권짜리인데 이게 만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도전해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느 정도 양해하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호메로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특히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권해드립니다. 만화부터.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대 속에 이 고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한 분을 모셔올 수 있으면 타임머신 타고 예, 어떤 인물을 불러오고 싶은지 묻는 독자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유도 궁금하다 이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불러오고 싶으십니까? 제가 강의할 때나 다른 곳에서 매번 공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TBS니까 바꿔서 네. 그렇다면 저는 장자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장자 선생님은 굉장히 그 이야기가 풍부한 스토리텔러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기업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그쵸. 뭐 비즈니스도 스토리텔링이 맞아요. 필요하고 어떤 이런 공공기관도 다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네. 그냥 뭐 행사를 하거나 뭐 유적지가 있는 것보다 여기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거대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할리우드만 봐도 우리가 그런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힘 중에 하나는
뭐 우리가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진국처럼 그 어떤 오랜 세월 동안 산업화를 걸쳐서 축적된 뭔가가 많이 뭐 지금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걸 어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한류로 이기려면 장자 선생님이 와서 가끔 코칭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좋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인디라이터를 또 양성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읽는 거, 그러니까 고전을 읽는 거 외에도 쓰는 것도 못지않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둘 다 중요하죠? 어떻게 보세요? 아, 물론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왜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가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기계인데 위에 이렇게 고추를 넣으면 이 앞에서 고추액이 나와요. 봤어요. 고추장 같이 이렇게 네네네네. 쭉 돼서 그럼 이제 계속 위에 고추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글쓰기나 책쓰기를 배우러 오는 그런 수강생들이 네. 제가 어떤 필독서를 지정해 주면은 다 잘 읽으시는데 그 중에 잘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비유를 들죠. 자, 여기를 고추를 안 넣으면 여기에서 고추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고추를 안 넣는데 고추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고 특히나 이 인문고전을 안 읽고 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재료를 안 넣고 생산물을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 그런 비유를 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정말 그 글쓰기 열풍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글쓰기 관련돼 있는 책들의 주 구매층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그 30대, 40대의 남성들이 60%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분들이 자기 표현 욕구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자면 저는 자아찾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자아찾기. 뭐 이거는 뭐 프리랜서건 아니건 조직에 속하건 아니건 자기가 지금까지 30대, 40대를 살아왔다는 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도 했고 사회 경험도 있고 경력도 쌓았고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다못해 실용서를 써더라도요. 실용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나는 글을 쓰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도 그것을 한 권 쓰는 것과 쓰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큰 있거든요. 차이가 있죠. 저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쓰기라도 하십시오. 책으로 못 내도 됩니다. 네. 원고를 A4 용지에 예를 들어서 한 60장, 70장 쓰다가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쓰기까지만 해도 정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나온 힘이라는 건 굉장히 새로운 거거든요. 저는 뭐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그 제자들 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 인생 힐링되고 또 책을 쓰든 안 쓰든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자기를 찾고 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했구나, 고전했구나 하는 걸 알고 가시는 분들 또 실제로 책을 내서 잘 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여 입에 거품을 물고 말씀드리더라도 이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준 확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짧고 굵은 고전 읽기 그 다음 책은 뭘까요? 어떤 집필 계획 갖고 계세요? 이제는 좀 독자층을 연령대를 낮춰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고전 입문서 이런 좋네요. 걸 좀 쓰고 싶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어린이들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독서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 때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걔들의 그 독서력을 못 따라가요. 뭐 일주일에 막 40권, 50권씩 읽거든요. 뭐 그 어린이들을 위한 고전 입문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런 근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독서는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도 전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독서 한 권이 어른이 되고 나서 읽은 100권보다 그럼요. 더 인생에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고전 읽기 책은 꼭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V 책방 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노진 작가에게, 명노진 선생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책이란 밥과 같은 것.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러나 늘 밥만 먹을 수는 없기에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와닿네요. 딱 세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북소리 문을 열면서 오늘 유행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이 방송 통해서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은 꼭 읽어야 한다고 전해라.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고전 읽기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하루에 한 문장씩만 새겨 읽어도 1년에 365개의 인생의 문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지만 정말 2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불변의 진리, 바로 책 속에 있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